자, 안녕하십니까. 9월 모의평가 이후에 그 수학 영역을 한번 분석해보고, 이후에 이제 대수능까지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지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우과학고등학교 교사 박진환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수요일 날 치러진 9월 모의평가를 한번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은 기존과 같이 공통과목 22문항, 마찬가지 선택과목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수 배점은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아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는 다르게 9월 모의평가는 시험 범위가 수능 시험의 전 범위가 나오는 첫 번째 시험이므로 출제 단원이 거의 수능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제일 유심히 살펴본 것은 우리가 흔히 킬러 문항이라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초고난도 문항이 없어질 것이다 예상을 많이 했는데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초고난이도 문항, 즉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흔히 초고난이도 문항은 거의 난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대신에 중고난도 문항의 난도가 높아졌고 그 다음에 그 문항들을 해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시작해서 체감 난이도는 실제로 6월 모의평가에 비해 비슷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난도 문항을 잘 해결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이번 시험이 쉬웠을 수 있는데 2, 3등급 학생들에게는 초고난도 문항이 없더라도 어려운 시험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난도 문항을 풀이하는 데 시간이 다소 수월하게 확실한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고득점을 맞는 학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한번 나눠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과목의 경우에는 11번, 13번, 14번 문항이 실제로 예전에는 이 정도 문항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 번호에 있는 문항이 난도가 높았고 계산량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단답형에서 보통 우리가 21번, 22번 문항이 정답률이 낮게 나오는 편인데 또한 21번, 22번 문항이 6월 모의평가에 비해 다소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단답형을 조금 쉽게 출제하고 그 선택형, 즉 선다형 문제에서 결국 조금 어렵게 되는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택 과목은 각각에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확률과 통계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은 공통 과목의 문항이 난도가,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나 기하, 즉 선택 과목에 비해 공통 과목의 난도가 높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것이고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은 미적분 중에서도 28번 문항이 가장 높은 난도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출제 경향에 따라 최고난도 문항의 난도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으며 4점의 배점 문항의 난도와 계산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이번에도 새로운 유형이 많이 좀 등장했죠. 문제가 많아 체감 난이도는 과거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특히 완성형 문장이 20번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6월 모의고사와 모의평가와 똑같이 넓이를 이용한 등비급수 문제가 없어지는 걸 봐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평가원에서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문항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한 학생들은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공통과목부터 해서 선택과목까지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과목은 당연하게 수1과 수2가 11문항씩 출제되는 것, 총 22문항으로 출제되는 걸 다들 알고 있을 테고요. 자,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계산이 복잡하거나 신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면서 시간이 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난이도는 평이한데 결국은 계산량에서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혹은 새로운 유형에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기존에 항상 어렵게 출제되던 15번, 22번 문항 같은 경우는 모의평가에 비해 쉽게 출제했지만 상대적으로 12번이라든지 13번, 14번, 21번과 같은 4점 문항이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은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쉬워졌기 때문에 고득점 맞기 쉽지만
조금 2, 3등급 걸쳐있는 학생들은 초고난도 문항은 원래 이제 못 풀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서 점수를 찾아갔었는데 나머지 4점짜리도 이제 계산량이 많아지고 조금 신유형에 들어오면서 까다로워졌다. 그래서 1등급 학생들에 비해 2, 3등급 학생들이 점수대를 유지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는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6월 모의평가와 좀 비교를 해보면 완성형 문장이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죠. 공통과목 20번으로 맞죠? 사인 법칙을 이용한. 그래서 수능에서도 완성형 문장이 출제될 수 있다고, 물론 객관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출제될 수 있다고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학생들은 알겠지만 연계 교재, 즉 수능 특강, 그 다음 수능 완성에 직간접적으로 연계 문항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느끼는 체감, 연계 체감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난도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도 문항. 자, 14번. 아까 말했던 13번, 14번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조금 신유형이기도 하고 고난도 문항이었습니다. 14번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내고요. 이 그래프를 그려낸 다음 이 조건을 만족시킨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게 그걸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를 만족하는 실수 범위에 따라서 하면 결국 조건을 만족시키는 fx가 6밖에 없음이 추론됩니다. 6밖에 없음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a 플러스 b 값을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지수로그 함수는 항상 좀 쉽게 출제되는 편이라 학생들이 조금 만만히 생각합니다. 수열이나 이제 삼각함수에 비해서 지수로그는 조금 점수를 따는 문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좀 보면 지수로그 함수도 어렵게 낼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만히 생각했던 단원도 이거를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같은 문제는 증가 감소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감소하니까 미분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증가하니까 0분에서 미분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인데 A 값의 개형에 따라서 왜냐하면 미분하면 결국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서 2차 함수 형태가 나옵니다. 둘 다 3차니까요. 그 다음에 A가 있기 때문에 대칭축을 A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축이 어디 있냐에 따라 그래프 개형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AB의 값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근의 분리,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얘가 미분하게 되면 f'x는 2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근이 어디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려면 근이 어디 존재해야 되느냐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도 1학년 내용도 반드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맞죠? 우리가 원주각 문제도 가끔씩 나왔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증가 감소, 즉 수투에 해당되는 다양함수의 미분법 문제도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내용과 연계해서 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도 반드시 개념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런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선택 과목 중에 확률과 통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과 통계는 대부분의 문항이 기존에 자주 출제됐던 유형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알겠지만 크게 새로운 유형이라 할 것도 없고 기존에 많이 출제됐던 것들 중에 살펴볼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더 꼼꼼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통 과목으로부터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쉽지만 못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 즉 확률과 통계를 먼저 풀고 공통 문항을 푸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풀지 말고 선택 문항인 23만 번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공통 문항을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기존의 난이도별 문제 배치가 달라져 28번과 30번의 난이도가 비슷해졌습니다. 미적분과 기하해 같은 경우는 28번이 더 어렵기도 하고요.
6월 모의평가 때부터 새롭게 시도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28번이라고 너무 막 덤비지 말고 30번이라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특히 29번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는 29번, 30번이 제일 어려웠잖아요. 근데 6월 모의평가 때부터 28번이 이 30번보다 어려워지는, 특히 29번보다도. 그래서 반드시 번호에 따라서 생각하지 말고 29번, 30번 단답형 문제도 반드시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30번에서 제일 고난도 문제는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고난도 문제는 30번이었는데요. 사실 이것도 뭐 수능 특강과 아주 유사합니다. 나와 조건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케이스도 쪼갤 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홀수인 경우는 중복조합 바로 쓰면 되니까 쉽고요. 짝수인 경우에는 A를 A 플러스 1에 대응시키고 B를 B 마이너스 1에 대응시키면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고 얘도 홀수가 되면서 홀수들의 중복조합이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결국 그런 형태로 해서 이번 또 마찬가지로 중복조합을 이용하면 하나씩 케이스를 쪼개지 않아도 하나씩 케이스를 쪼개지 않아도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줄여서 다른 문제에 투자할 수 있겠죠? 이 문항도 수능 특강과 연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30번 문항이긴 하지만 수능 특강과 연계율이 높다. 연계율이 매우 높았다. 그래서 반드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두세 번은 풀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했던 등비급수의 합, 그림 계속 작아지면서 합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도형을 이용한 삼각함수의 극한, 이런 것 같은 도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6월 모의고사랑 비슷하죠. 그렇다면 결국 평가원은 지금까지 내던 문제에 국한하지 않겠다. 항상 내오던 거라고 해서 꼭 내지 않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항상 나오던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예전에 나왔던 문제도 지금 안 나오지만 또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신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문항에 얽매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요거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미적분에서 가장 고난도 문제는 28번이었는데요. 6월 모의평가와 같이 28번이 29번, 30번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그럼 본 수능에서도 본 대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9번, 30번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28번도 잠깐 살펴보면 결국은 fx 그래프를 통해서 gx 그래프가 어떻게 미분 가능할지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함수 gx는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결국 보면 알겠지만 fx가 0인 곳에서 fx는 0이어야 된다. 그래서 fx가 0인 곳에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 요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요 점, 0이 되는 점들을 생각해서 결국은 미분 가능성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래프를 통해서 gx의 미분 가능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g'x를 생각할 수 있으니 결국 g'x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결국 얘가 0인 지점에서 fx는 0일 수밖에 없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좀 쉽게 풀립니다. 말이 쉽게 풀린다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맞죠? 그래서 풀이를 다 지금 할 시간 없으니 간략하게만 소개했는데 어쨌든 미적분에서 어려운 개형의 문제들은 이 그래프를 미분 가능성을 해석해야 되니까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하로 보겠습니다. 다른 선택 과목들보다 기하의 4점짜리 문제들이 조금 난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공통문항 풀이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면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사실 미적분이 조금 어렵다면 기하로 넘어가서 이제 수능을 치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지금 기하 난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6월만 보면
무조건 좀 어려우면 기하도 쳐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9월 모의평가에서는 조금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제 수험생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항번호가 과거와 달리 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28번도 흔히 나오던 정사형 문제입니다. 정사형 문제. 그래서 결국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언제 각체되냐, 삼각형의 넓이가 언제 각체되냐. 결국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때가 최대이기 때문에 그때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그때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은 다 삼수선 정리 등장을 하고 이루는 각을 찾죠. 이루는 각, 각의 크기. 그래서 평면을 바탕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찾습니다.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하 문제, 공간도형 문제는 삼수원 정리,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봐야 도형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형 문제는 기본 개념. 그 다음에 단면 자르는 문제가 맞죠? 단면으로 생각. 평면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평면으로 생각. 평면으로 단순화 하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것도 반드시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부터 EBS 연계율이 높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잘 안 믿을 것 같아서요. 자, 올 수능 9월 모의평가 9번, 12번 문제죠. 홀짝을 나눠서 계산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수능 완성에 실전 모의고사 4회 7번을 보면 당황스럽죠? 너무 똑같아서. 이 식 자체가 똑같습니다. 묻는 건 당연히 다른데 요 주어진 식이 똑같아요. 아예 똑같아. 아예. 1도 다르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알다시피 물론 묻는 것까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식을 한번 해보고 오냐 안 보고 오냐에 따라서 결국 이거 계산량은 천차만별입니다. 반드시 수능 연계문화, 즉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신의 수학 실력 좀 부족하다. 3번 보세요. 반드시. 자, 다른 문항 한번 살펴볼게요. 20번 문항이죠? 이거 쉽긴 하지만 사인 법칙 이용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사인 법칙. 근데 이게 거의 동일하게 그것도 완성형 문제로 실제로 수능 특강 문제는 수능 완성 문제죠? 더 어려웠습니다. 코사인 법칙까지 써야 돼서. 어쨌든 비슷한 원 두 개의 결국 사인 법칙 쓰는 문항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오는 것과 아니면 이걸 파악하고 있는 것과 엄청난 시간 차이 납니다. 반드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생각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미적분 문항도 한번 살펴볼게요. 주실수 A, B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결국 여기서 할 때는 A가 크냐, 그 다음에 B가 크냐, A, B가 같냐로 쪼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문항이죠? 맞죠? A가 크냐, B가 크냐, 혹은 같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혹은 같냐.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사람과 해보지 않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기본 개념만 좀 비슷하면 EBS 연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주어진 그림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수열이라든지 위에서 이런 것처럼 아예 그림이 똑같다던가 조건이 똑같다던가 수열이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반드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보고 가야 우리가 조금 자신의 목표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9월 모의평가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에 학습법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9월 모의평가 가장 큰 의미는 실제 수능과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실제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초고난도 문항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했죠. 그래서 평가원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9월 모의평가는 이제 6월 모의평가 내용과 함께 수능에서 적합한 난도를 조절하기 위해 수험생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 한 번만으로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들 반응을 살펴서 이제 대수능에 반영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9월 모의평가의 난도와 문제 유형이 그대로 수능에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어쨌든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는 대수능을 위한 사전 점검일 뿐 그게 그대로 반영된다. 사실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영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적절한 난이도를 유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지금 9월 모의평가 통해서 가채점을 했을 테니 나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하고 남은 시간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이 9월 모의평가의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수시 원서 아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해봐야 되겠죠? 수시를 어디까지 쓸 것인가? 내가 수능에는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 6월 모의평가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 한 번만으로 수시 원서 접수를 가늠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만의 그거 아니라 모든 수험생의 힘듦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쨌든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왔는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등등을 파악해서 학습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수학 영역의 등급별에 어떤 영역 학습 전략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험생들은 항상 틀린 단어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문항수를 잘 고려해서 선택 과목의 시간을 잘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반대쪽을 풀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모의평가 이후에는 시간이 많이 없죠. 그래서 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개념만 공부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자신의 실력은 고려하지 않고 고난도 문제 어려운 것만 풀어야지. 난 기출만 풀어봐야지.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또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많이 좀 힘이 듭니다. 처음에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중고난도 문제가 많아졌고요. 중고난도 문제에서는 계산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이 좀 들어왔다. 그렇단 말은 계산 실수를 줄여야 되겠죠? 실수 줄이기. 맞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난도 문항들을 확실하게 해결했다는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초고난도 문항 연습보다는 고난도 문항, 이런 중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연계율이 높고 유사도가 많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반드시 수능 연계 교재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등급 수준 학생들은 초고난도 문항을 계속 하고 들는 것보다는 고난도 문항 확실히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중고난도 문항에서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계산량이 많은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반드시 계산을 실수하지 않고 해서 시간이 모자라지 않도록. 아는 문제를 못 풀면 좀 싫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연습을 주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분배, 감 익히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초고난도에 얽매이지 않는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잘한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 계산량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2, 3등급 수준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고난도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도 문항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맞추겠다.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자신 점수가 그냥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풀면 70점 후반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2등급 혹은 70 초반대라면 3등급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항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중고난도 문항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쉬운 4점은 반드시 해결해야겠죠. 그 다음 중고난도 중에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거에 집중 투자해서 80점 이상의 원점수 받는다면 안정적으로 2등급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중고난도 문항이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좀 생기는 추세죠. 맞죠? 9월 모의평가를 보니 정확한 계산. 왜냐하면 절대 틀려서 안 되는 문제들이니까. 그 다음 평가한 기출을 반복하여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연계율이 높아지고 있죠. 연계 교재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4, 5등급 학생들은 문제 풀이보다는 당연히 개념 학습이 먼저입니다. 2, 3점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요. 맞죠? 2점, 3점 문제를 다 맞추려면 2점, 3점 문제는 기본 개념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부터 하고 나서 플러스 쉬운 4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무리한 목표 잡지 마세요. 2점, 3점부터 다 맞추고 난 뒤에 내가 다 맞았다면 쉬운 4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유형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점, 4점 먼저 하고 쉬운 4점. 그렇죠? 50점, 6점대를 목표치로 잡자.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 쉬운 4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계교재. 여러 책으로 할 필요 없어요. 일단 연계교재. 제일 중요해요. 정말 4, 5등급 학생들에겐 더욱더 해야 됩니다. 여기 3회 이상씩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9월 모의평가를 한번 분석하고 앞으로 대수능까지 각 등급별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